7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6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비율은 6월 말 3.3%에서 33.9%로 높아졌는데요. 정부는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잠시 후 개막되죠. 관중도 없는 개막식에 코로나로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팬데믹 올림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정진석 권성동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낮게 평가한 이준석 대표에게 불만을 제기한 건데요. 재보선 승리는 윤석열 덕분이다. 당대표가 평론가냐 나를 세웠습니다. 이 대표 역시 선을 넘었다고 발끈했는데요. 당내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 편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열되자 송영길 대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선은 과거 논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선택이라며 금도를 지켜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죠. 김두관 의원까지 가세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탄핵을 말할 위치에 있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의 이중적 모습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가 들어올 것 같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관련 속보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물 엎어졌어요. 네. 나가요, 신체커. 네. 웃지 말고 신체커 나가고요. 류 실장.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국이 가열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여야가 모두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내부 혼란이 좀 빚어졌는데요. 그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후에 여야가 이제 추경안 그리고 이제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저희도 그런 예고를 했었는데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두 차례 회동을 가졌는데요. 오후에 만난 거죠? 네, 오후에 1시 반 회동을 하기로 어제 했다고 어제 말씀 전해드렸었고 그 회동이 이제 도중에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3시 반에 다시 만났는데 이 두 번째 회동도 방금 전인 4시 15분쯤 중단이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6시 30분에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현안,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또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은 전체 규모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법사위원장 문제는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맞는 중재안을 지금 박 의장이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은 저희가 이제 발제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만약 최종 결론이 저희 회의 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미지수인데 아무튼 관련 속보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17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모레 끝나는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번 주 일요일쯤 일괄 3단계 격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회 상황 또 올림픽 소식까지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시청률의 견행차를 꿈꾸고 있는 신체커의 뉴스픽5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길어지는 4단계, 또 추경안 D-Day, 그리고 잠시 후 도쿄올림픽, 군함도 역사 왜곡, 마지막은 아기 상어 뚜루루 이겼다 뚜루루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1,630명, 17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오는 25일까지던 수도권 4단계 조치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사실상 올 여름은 4단계 안에서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약 70% 수준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4%가량 증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4단계의 효과는커녕 수도권 확진자 수는 7월 첫 주 대비 더 늘었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비율도 일주일 새 25%에서 36%까지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의 목표는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줄이는 겁니다. 4단계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사적 모임의 예외 대상이었던 야구, 풋살 등의 팀 스포츠 인원도 제한을 받게 되고요. 워크숍이나 간담회 같이 공무나 기업의 필수 활동이라도 숙박은 금지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유통시설 QR코드 의무화하고 딱 하나 결혼식만 최대 49인을 유지하되 친족이 아닌 지인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래도 안 잡히면 어떡하냐고요.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만 바짝 4단계를 하면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 재차 연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효과가 12일에서 14일에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4단계를 3주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지요. 어떤 의견은 4주간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방위원회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민들의 생병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짧게 정해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식 자문기구인 생방위가 일괄 3단계 격상을 건의했고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빠르면 일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3단계, 또 강릉도 4단계를 자체 시행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짧고 굵게라고 하는 것은 꼭 2주일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것이 최대한 어떤 짧은 기간에 끝내보자라고 하는 강조와 호소의 표현이었다는. 자, 그리고 전체 승조원의 90%, 201명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어제부로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또 눈 가리고 아웅 또는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속에 격리된 청해부대 대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언론 접촉 금지령을 내렸지만 상부의 지시는 답답하기만 했다면서 문무대왕함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무실에선 열만 내리고 심한 증세만 없다면 완치 판정을 내고 일과로 돌려보냈다. 40도에 가까운 환자가 하루 10명씩 쏟아지자 의무실을 비워줘야 했다. 나중엔 누가 환자이고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격리 기준도 무의미해졌다. 피가래가 나올 정도로 증세가 심해 여기저기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 조리병들이 기침을 하며 밥을 만들고 또 감기약을 먹으며 버텼다라는 말 역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이 빠지면 일이 배로 늘기 때문에 전우에게 미안한 마음에 아파도 꾹 참았습니다. 군 지휘부에 보고되고 또 귀국 지시가 떨어진 건 무려 2주 가까이 흐른 뒤입니다. 확진자, 미확진자 가릴 것 없이 비행기 탑승 전날에도 방역하느라 밤을 새웠다. 교대하는 승조원들을 위한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됐지만 아무래도 상부 보고용이 아니었나 싶다. 결국 확진자들이 소독한 셈이다. 88%가 확진자니까. 피 가래를 토하면서 지옥에서 돌아온 장병들, 군이 위로랍시고 보낸 국방부 장관 격리품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박스의 겉면에는 쾌유와 건승을 바란다 문구가 적혀 있고요. 그 안에 든 건 서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의 편지, 그리고 다름 아닌 고래 모양의 과자와 초콜릿 맛 과자, 그리고 크래커 등의 과자 묶음이었습니다. 한 장병은 목이 아파 삼키지도 못하고 맛도 못 느끼는데 헛웃음만 나왔다면서 국가에 헌신한 대가가 이거냐, 국가는 우리를 버렸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방부에게 셀프 감사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소중한 우리 장병들, 우리 자식들이 생명을 걸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 거기 가 있는데 기껏 한다는 게 이거 과자 한 봉지 보내고 셀프 감사를 해서 면피하겠다 그러면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짚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였는데요.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 또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집회를 금지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건물 입구를 통제했지만 이 조합원들은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면서 이렇게 인근 3비탈을 오르면서 집회 장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조합원과 경찰 간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 정부는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고 있다. 강경한 입장이죠. 앞으로도 집회를 둘러싼 충돌 계속될 전망입니다. 자제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만약 방역 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거를 그곳을 갖다 왜 이렇게 좀 기다리고 그림을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대통령도 약속하고 총리님도 정말 약속하셨던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픽은 추경안 D-Day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추경안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 여야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예결위와 또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대표가 한 차례 합의를 이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더 이상 끌 문제가 아니라는데 여야가 공감했습니다.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관련해서 지금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직 숙제가 남아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국회 상황은 밤늦게까지 간다. 자, 가장 큰 쟁점은 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33조 원의 전체 규모는 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또 국민의힘은 하위 80%를 주장했고요. 또 단기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서 택시나 버스기사 등 사각지대를 더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으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이 재정당국이 전 국민은 어렵다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변수인데요. 이에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90%, 그러니까 종부세 납부자나 고위공직자 등 일부 초고소득층 제외하는 방향도 변론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 저희는 뭐 여러 고민 끝에 80% 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 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정부도 반대를 하고 있죠. 의견 간격을 좁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쟁점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직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와 외통위 등 7개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후반기에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대신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요. 오후 1시 반, 오후 3시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6시 반에도 또 만나기로 했죠. 관련 속보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하지 않고 다른 의장 산하의 기구를 두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바로는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거죠. 축소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 세 번째 픽은 잠시 후 도쿄올림픽입니다. 저녁 8시부터 이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개막식이 열립니다. 1조 6천억 원을 들여 지은 6만 8천 명 규모의 도쿄 주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정작 참석 인원은 950명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축제란 말이 무색해졌죠. 또 경기도 대부분 무관중이라 티켓 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메달보다 코로나 감염 집계가 더 우선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선수촌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가 특히 단체전은 한 명이라도 확진되면 사실상 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선수단은 총 29개 종목에 출전하고 총 354명이 참가합니다. 어제 오늘 축구와 양궁에서 들어온 경기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픽은
군함도 역사 왜곡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6년 전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결정문에는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 정권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는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내년 말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아기 상어 뚜루루 이겼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단 한 번만 들어도 하루 종일 맴도는 중독적인 멜로디, 귀여운 율동까지. 자,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 회로 역대 1위고요. 국내 정치권도 탐내고 또 백악관까지 탐내는 동요 아기 상어 관련 소식입니다. 아기 상어 선거 로고송까지 내세운 자유한국당. 수온 불사른 춤까지 선보이고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된 아기 상어, 태평양 건너 백악관까지 진출했죠. 신반장 시절의 발제 기억나시죠? 정확한 제목은 사실 상어 가족이 맞습니다. 이 상어 가족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미국의 한 동요 작곡가가 제작사를 상대로 표절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제작사는 북미권의 구전 동요를 편곡한 것이다 이렇게 맞섰죠. 재판부는 구전 동요는 저작권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신혜원 체커가 발제하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사태 관련해서 첫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고요. 정확하게 이제 사과의 대상은 부대원과 가족입니다만 아무튼 이번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을 했고요.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청해부대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 부대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언급을 그 SNS에 글을 올려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그 서욱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리고 문 대통령의 언급 자체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사과의 표현은 오늘이 이제 처음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 관련 속보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이름이 장혜원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제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장혜영 의원이고요.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 체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는 음이 안 맞았는데 굉장히 음이 정확하게 상어 가족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주저하더라고요. 자신 있게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율동도 하려다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율동할 상황은 아니죠.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네. 자, 좋습니다. 정부가 일단 모레 끝나는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확진자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이제 확진자 발생 추이를 3단계 이하로 막아보는 게 목표라는 그런 설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 따르면요, 그 4단계 조치 전인 7월 초에 비해서 수도권 확진자 수는 20% 넘게 늘었습니다. 계속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3단계 기준, 즉 500명 아래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해서 4단계 조치를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부 방역 수칙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죠. 사적 모임 예외 대상이었던 야구나 풋살 같은 이 팀플레이가 필요한 실외 스포츠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됐고요. 워크숍 같은 기업의 공모나 필수 활동이라도 숙박을 동반하면 금지가 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이 상주 직원은 PCR 검사를 꼭 받아야 하고 방문은 예약제로만 운영이 됩니다. 2주 내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문 대통령의 사과문 저희가 이제 속보도 얘기했습니다만 청해부대 관련 논란을 짚어볼게요. 장관이 보낸 건가요? 국방부가 보낸 거죠? 국방부가 보낸 위로품, 그러니까 과자 박스가 지금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귀국 후에 격리 중인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이 서욱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등 수뇌부에 편지를 동봉한
격려품을 전달을 했는데요. 내용물은 고래땡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였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과자인데 이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갑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승조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목이 너무 아파서 음식도 못 삼키고 미각과 후각이 없어서 맛도 못 느낀다. 이런 걸 주면 뭐 하나 싶어서 헛웃음만 나왔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라면서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군 쪽의 설명은 어떤 거예요, 소벤토? 네, 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해부대 귀국 당시 장병들에게 귀국하면 뭘 가장 먹고 싶으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한국 과자가 먹고 싶다는 응답이 많아서 과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상 초의 집단 감염과 작전 중단 사태를 맞은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과자 박스를 전한 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목함질의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에게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지 않느냐 묻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 답다면서 음식 섭취도 어려운 청해부대 원들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가가 코로나와 과자인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강원도 원주에서 예정됐던 민주노총 집회가 이제 강행이 됐죠.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전국에서 원주로 집결한 조합원 최소 500여 명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경찰은 22개 중대 1,600여 명을 투입해서 검문소와 차벽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야산의 언덕을 넘어 진입을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진입한 조합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요. 정부는 위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거리두기 격상과 행정명령 등 탄압과 관련해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는 없어요? 네, 지금 6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만 들려왔고요. 직전 회동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문제가 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상임위원장 문제도 결론 내린 것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했지만 핵심 쟁점은 두 가지죠. 재난지원금 대상과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이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놓고서 민주당은 전국 그리고 국민의힘은 80%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또 정부 입장이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여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재배분 문제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다음 주에는 한 올림픽 5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고요. 네. 일단 오늘은 코로나로 잡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2주 더 연장, 비수도권도 3단계 격상 검토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상황을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국회 상황실에선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논쟁이 뜨겁죠. 경선에서 쟁점이 됐던 정통성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자 송영길 대표가 네거티브 자제를 촉구하는 일도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격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적통 경쟁, 이낙연 전 대표도 가세를 했죠.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최장수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 때 행적에는 이렇게 물음표가 좀 붙었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때 어떤 표를 던졌냐는 겁니다. 탄핵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만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네, 이 납득이 안 된다던 이 지사,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이호찬 의원이 기자 시절에 썼던 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당시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가 탄핵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3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전 대표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죠. 이 전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이 스크럼을 짠 사진,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에게 항의하는 당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진 등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이재명 후보를 방어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네거티브 소재로 삼았다 하는 점에서 무척 불편했고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네, 이 전 대표 캠프, 이 후보는 엄근진 모드로, 그리고 측근발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투트랙 백조 모드로 다시 돌아간 걸까요? 이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 한마디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반대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은요, 더 드릴 말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대신에 측근발로는 이재명 지사 역시 당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저격했다고 했습니다. 최인호 상황본부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네거티브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지지하는 후보라면 그가 누구라도 지지하지 않겠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정동영 전 의원을 지지하며 인터넷에 쓴 글입니다. 네, 17년 전 일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는 이재명 대 이낙연. 그런데 이 논쟁이 건강하다고 평가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정세균 캠프의 대변인 전재수 의원입니다. 아마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 입장은 굉장히 난처하고 힘들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고 뭐 화도 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저는 건강한 경선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로 진행되고 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표결을 막으려고 이렇게 의장석을 지켰다라면서 이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민주당으로 보면 정통성이 가장 있는 후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되는 그 중심에 항상 서 있었다고 하는 점을 당원 동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지. 네, 이 탄핵안 투표는 무기명 투표라서 이 찬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제가 관련 기사들을 봤는데 엇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정 전 총리는 객관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이 차선책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본인은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지만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은 새천년 민주당이었다면서 이 추 전 장관을 슬쩍 끌어들였습니다. 추 전 장관 탄핵 이후에 삼보 일배까지 하면서 사죄를 했었는데요. 정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 정통성과 탄핵을 근거로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세 사람을 동시에 공격하는 일타삼피를 한 셈입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시에 불가피하게 탄핵에 참여했다면서 사죄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당에서 말리는 역할을 했었고 또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그 불가피하게 그 탄핵대회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그것을 제가 뭐 회피하거나 부정한 바도 없고요. 네, 최근에 추 전 장관의 저격수로 거듭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두관 의원인데요. 어제는 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를 이끌어낸 자살골 해트트릭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죠.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추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그 당시 한나라당이란 야당과 이렇게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잖아요. 추미애 대표하고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진정한 진노와 친문의 그런 정신을 계승한다면 세력으로 보면 그렇게 가겠지만 가치로 보면 가지 않을 거다라고. 네, 그러면서 적통은 바로 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적통 정신은 지역주의의 타파라면서 대선 후보 중에서 경남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본인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적통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는데 원조 논쟁을 하니까 저는 저가 아니라도
부의경에서 40%를 득표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밀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밖에 없고 자기 전에 생각해봐도 저밖에 없고 자기 전에 자고 나서 아침에 생각해봐도 저밖에 없어요. 네, 이 적통 논쟁에 대해서 이 구태 정치라면서 1대5의 구도를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박용진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출신이죠. 정책 경쟁에만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진 캠프의 김정현 공보단장은 원래 뼈대 있는 가문은 족보를 내세우지도 않고 남의 족보에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면서 지금 민주당 형편이 한가하게 적통을 거론할 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예비 경선 이후에 사이다로 돌아온 이재명 지사 이 정책도 내놨습니다. 예비 경선 당시에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았던 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당선이 되면 다음 해인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월 50만 원이 최종 목표지만 임기 내에 청년은 연 200만 원, 또 전 국민은 연 100만 원까지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첫 해에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당 100만 원으로 1회 지급하고 매년 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임기 내에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네, 여권 주자들 즉각 입장을 내놨죠.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씨앗돈이 될 수 있다라고 칭찬을 했지만 다른 주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요. 예.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예. 그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정책이에요. 예. 이쪽이 많이 쓰고 나면 이쪽이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200조 원을 써도 지방을 살리는 데 훨씬 더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지방을 살리는 데 있다. 네, 다만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또 본인의 공약 국부펀드를 놓고 경제성장을 주제로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최 전 원장이 특정 후보의 정책을 직접 비판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월 8만 원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요? 기본 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 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한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야권 후보도 이 지사의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입니다. 이 지사의 사생활을 문제 삼았습니다. 뭐 제가 이제 후보가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권은 저는 이낙연 후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까지는 어떨지는 모르나 대통령 되기에는 인생을 너무 막 살았어요. 네, 적통 논란에서 노무현 탄핵 논쟁으로 번지면서 이 후보 간의 신경전이 격화되는 것 같죠. 내년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만 19세 이상 2004년 3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04년 3월 12일에 있었죠. 태어난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 앞다투어 표심 잡기에 나섰던 2030 세대 이 논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기본소득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과거로 돌아간 탄핵, 적통 논쟁. 자, 민주당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신채커 송영길 대표가 오늘 네거티브 자제령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야당과의 본선 경쟁력인데 당내 경선에서부터 지나치게 과열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도를 지켜달라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서로 공격하다간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금도 있는 논쟁,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질의와 어떤 그 상호 간의 공방이 벌어지도록 수준 높은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인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사이다로 돌아오면서 상대 후보,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직설적인 그런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격뿐 아니고요, 방어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인데요. 그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 도를 좀 지켜달라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과거에 트위터 해경군 김 씨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에 대해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지사는 이 부인이 해경군 김 씨 계정주라는 의혹에 말 같지 않은 소리였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남들 보라고 트위터로 얘기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조폭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아내는 끊임없이 공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제나 미안하지만 저하고 결혼한 게 원죄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아내와 결혼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또 부인과는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도 말했는데요. 경기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지사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역 선거운동을 가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에게 대신 좀 가보라고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조멘토,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경남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PK 지역을 방문 중인데요. 김병수 전 경남지사가 사퇴를 하자 이른바 친문 표심 모으기에 나선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표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김 전 지사의 진실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 전 지사가 추진해왔던 동남권 메가시티 등의 정책도 차질을 빚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번거로움을 드릴 수 있어 김 전 지사를 직접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판결로 인해서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입장이 좀 난처해졌죠, 류 실장.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 2월에 평창올림픽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 조롱 댓글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한 건데 이 드루킹이 등장하고 김경수 전 지사에게까지 수사가 번졌다 이런 설명입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라고 먹칠당하는 상황을 당대표가 파악하고도 좌시를 했다면 지금의 추미애는 다시 평화를 감히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는데요. 당내 주자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일부 주자들의 한심한 행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도대체 선거가 뭐라고 참 아쉽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그런 글을 쓴 겁니다. 이 최민희 전 의원의 글을 보면요. 추미애 대표는 잘못이 없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특검의 어거지 수사가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2심 판사는 양승태 키즈로 밝혀지지 않았냐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억울한 김경수 지사를 구할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내부 총질이라니 일부 극렬 태극기 세력이 이간 주장, 이간 댓글로 분탕질을 시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요, 또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죠. 예, 먼저 김 전 지사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고민정 의원의 글인데요. 고 의원은 어제도 오늘도 먹기만 하면 취한다면서 무슨 말 해야 무릎이 툭 꺾여버리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쓴 겁니다. 이에 대해 시대전환 조정원 의원이 글을 썼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인인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범죄자를 두둔해도 되나라고 직격했습니다. 네, 조 의원은 고 의원 페이스북에 적폐 역사는 청산돼야 한다는 댓글도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정치에서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여론 조작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인가? 이런 사안에서조차 편을 가르는 행태가 진영 논리라는 적폐 중에 적폐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고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해야 할 말은 분명하다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자신의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고 의원은 다시 조 의원의 말에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요. 의도를 갖고 제 글을 분석했다라면서 조 의원님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겐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외롭고 힘겨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만입니다. 라면서 부디 조 의원님 곁에도 함께 비를 맞아주는 동지들이 많이 계시길 바랍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6일에 이제 수감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과거로 돌아간 탄핵 적통 논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익시맨 또 정인이 사건 기억하나요? 네, 기억을 하죠. 마음으로 낳은 가슴으로 낳은 아이 정인이를 부모가 학대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의 살인 부정 키워드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정인 양을 발로 밟지 않았으며 살해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인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 씨 측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심한 아내에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려 노력한 기록이 있다며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부모가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양모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2사람의 큰딸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2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어린이집 학대입니다. 경북 포항 남구 지역의 어린이집 2곳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인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학부모라며 학대 정황을 알렸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아이의 팔과 목 등 신체 곳곳이 손톱 등으로 긁힌 자국들이 있었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다른 학대가 더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또 다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도 조사 중인데요. 지난 20일 포항시가 남구 지역 어린이집을 정기 점검하던 중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CCTV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이 영상에는 여자아이가 바구니를 놓쳐서 장난감이 바닥에 떨어지자 교사가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등 증거 확보를 시작했으며 10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인 만큼 경북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물 달라입니다. 이란 남부 지역이 50년 만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50도에 달하는 폭염까지 이어지자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일주일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약 한 달 전부터 후제스탄주를 포함한 이란 남부 지역이 단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시위가 점점 격렬해지면서 경찰과 시민 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그간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료들의 노력이 미약했다면서 물 부족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상황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제를 놓고 내홍에 빠졌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미숙하다 이렇게 입당을 압박했는데요. 이를 놓고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야당 대표지 정치평론가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거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위험하다.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적신호를 보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의 어떤 일을 만나도 오차범위 밖으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죠. 그대로 뒀다간 위험하다는 겁니다. 미숙하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 미숙함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이른바 여의도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주 120시간 밀란 등의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죠.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윤 전 총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들은 말을 옮겼을 뿐이란 건데요. 제가 무슨 밀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지역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필터링이란 말이 있죠. 특히 정치인은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할 텐데요. 윤 전 총장, 여의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빗댔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람도 드나들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의도를 회피하면서 정치하신 분들 저는 글쎄요.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습니다. 이 대표가 입당을 압박하며 윤석열 위기 논의를 꺼내들자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우진석, 좌성동 의원이 선봉에 섰는데요. 재보선 승리 윤석열 덕이다. 그러니 당이 보호해야 한다. 야당 대표지 정치 평론가냐 나를 세웠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이준석 리스크란 표현까지 동원했습니다. 자해 정치, 자기 정치를 한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을 비빔밥 속 이 당근에 비유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를 한낱 당근에 비유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윤 전 총장은 당근이 아닌 밥이다. 나를 세웠었죠. 정말 밥이죠, 밥. 당근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밥도 들어가 있지 않는 비빔밥 내놓고 식당 망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죠. 앞서 당근 비판은 웃어 넘겼던 이준석 대표. 저는 당근이 비하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당근 없으면 안 먹습니다. 당의 주자인 윤 전 총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엔 정색을 했습니다. 꽃가마 태우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자는 말에 선명하게 반대해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겁니다. 친윤 성향의 중진들을 향해 정중동하라 일침도 가했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보면은 단순히 지지율 추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라는 당외 후보에게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부화뇌동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화뇌동,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뜻인데요. 중진이면 중진답게 줏대를 지키란 이야기입니다. 지난 보궐선거 승리가 윤 전 총장 덕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력이었다 한 방을 날렸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에도 호재는 아니란 점입니다. 이 대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하루빨리 입당을 시켜서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죠. 슬쩍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꾸리는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팀에서 윤 전 총장도 같이 엄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가 준비했다는 이 비단 보따리, 여의도 정치의 맛보기를 보여주기로 한 건데요. 윤 전 총장이 덥석 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마이웨이를 흥얼거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부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행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자력갱생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홈페이지 등을 마련해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야권의 전직의원들을 영입해 정무와 메시지 업무를 맡길 거란 이야기도 들립니다. 아마 윤 전 총장도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을 깨달았는지 지금 전직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세를 반박하는 법률팀도 새롭게 꾸렸는데요. 첫 타깃, 이른바 엑스파일의 진원지이자 장모와 소송전을 치른 정대택 씨였습니다. 정 씨는 윤석열 엑스파일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엑스파일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린 소송꾼의 일방적 주장을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입니다.
법률팀은 정 씨가 스스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다고 주장을 했고 또 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공개 지지했다면서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서 정 씨가 문재인 대선 후보의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답하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독자 생존 노력, 열렬한 응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똑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안철수 대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당입니다. 과거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추이와 같다. 그리고 정말 양당 기득권 정치 세력이 가진 그러한 시각, 이거 구태적인 시각이고요.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도전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해주시고 윤 전 총장의 지지세가 주춤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덩달아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당근이든 밥이든 비빔밥의 핵심은 바로 이 고추장입니다. 이준석 대표, 재료들을 맛깔나게 비벼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볶음밥은 문화권마다 다 있잖아요. 그냥 비벼서만 먹는 거는 진짜 별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고추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국회 상황을 얘기했죠. 여야가 이제 계속해서 오후에 만나가지고 좀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제 추경안하고 또 이제 국회 원구성 협상 아니겠습니까? 일단 재난지원금 관련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속보가 지금 이제 막 들어왔는데요.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하면요. 일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전 국민에게 주는 쪽으로 이제 당론을 정했지만 일단 고소득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몇 %까지 제외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오로지 이제 소득으로만 이제 쭉 줄을 세웠을 때 아마도 상위 10% 정도가 배제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90%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쪽으로 지금 합의가 됐다고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소득 기준이냐 뭐 자산 기준이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많았지만 오로지 이제 건보료에 나타난 이제 소득 기준으로만 이때 판단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여야의 합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저희가 뭐 추가로 좀 더 얘기가 들어오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사이에 놓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좀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홍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건데요. 홍 의원은 정당 구성원이 사적 이념을 앞세워 공적 책무를 방기하는 건 올바른 정당인의 자세가 아니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특별한 관계인 정진석, 권성동 의원을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당원과 국내 뜻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분별 없이 흔드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다소 미흡하더라도 모두 한마음으로 당대표를 도와 정권 탈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갈등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죠. 정청래 의원이 글쎄요, 뭐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다고 봐야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 이렇게 촌평을 했는데요. 소속 의원들이 당 대표가 평론가냐,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 이러면서 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당 대표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정치 초보인 이 대표에게는 밀려오는 파도의 시기와 미기 대응 매뉴얼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국민의힘 내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 주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다음 주 초쯤 아마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보폭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오늘은 호남 쪽으로 갔다는 거죠, 신체커.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오늘 조계정 전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의 분향소를 찾아서 추모를 했습니다. 대선 행보를 시작한 후에 첫 번째 호남 행보고요. 최 전 원장은 전북 김제시 금산사를 찾아서 모든 일을 이롭게 하라는 큰 가르침으로 이 종교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나눔에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르신이다.
있다. 이렇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방명록에도 모든 일을 이롭게 하라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썼습니다. 최 전 원장이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호남 방문도 이제 나름의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불교계를 찾은 것도 일단 눈길을 끄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국민 통합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요. 장로 직분을 맡은 개신교인이지만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불교계 어른을 조문한 겁니다.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독실한 개신교인이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경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석해서 합장을 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었죠. 당시 조계종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황 전 대표는 뒤늦게 무지의 소치였다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계속 생활해 왔고 절에 잘 가지를 않았었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여러 이제 절차나 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 전 원장이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황교안 전 대표 모습도 좀 오랜만에 봤는데 최근 이제 대선 출마 그러니까 등록을 했죠.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고 여기 이제 대선 관련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네, 그 황교안 전 대표는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었는데요.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면서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 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날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인원수 제한을 둬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황 대표께서 뭐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제약 속에서 하시는 것은 저희가 뭐 비난의 소진 적다 이렇게 보겠으나 거꾸로 그런 것을 뭐 예를 들어 인원수를 확대해서 다소 이제 방역 지침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면은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황 대표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 전 대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걸 막겠다고 한 일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오늘 톡쏘는 정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리스크 후폭풍, 친윤 정치평론가냐, 이준석 부화내동 말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서거 3주기가 되는 날이죠. 당은 앞으로 더 나아가라, 노 전 의원의 유언인데요. 3년이 흐른 지금 정의당이 내년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나아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준호 마커의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유서에 적힌 마지막 문구입니다. 오늘은 노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노 전 의원의 마지막 당부처럼 정의당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특정인이 아닙니다. 주민 최초로 한 정당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정당, 바로 정의당입니다.
네, 지난 21대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정의당이 걸어온 길을 잠시 보셨는데요.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정의당이 노전위원회 유지를 잘 받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마주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인데요. 정의당의 위기는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불거진 조국 사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찬성했었죠. 조 전 장관 일가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혹에 대한 비판과 검증 대신 검찰의 수사 행태에 화살을 돌린 겁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생 결단하듯 무리한 수사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자칫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격 아니면 우물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겠다는 먼지털이식 수사에서는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후 정의당 내에선 권리당원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때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에서 받은 감사패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지도부를 거칠게 비판했었는데요. 여기에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악재까지 덮쳤습니다. 정의당이 사활을 걸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좌초된 겁니다. 선거법은 통과됐어도 거대 양당의 꼼수로 연비제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미뤘던 민주당마저 당시 미래통합당의 뒤를 쫓아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었죠. 민주당은 정의당의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제안했었는데요. 정의당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그런 꼼수 정치에 정의당이 몸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의당은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예상됐던 정의당의 의석수 10석에서 15석이었는데요. 선거 결과 정의당은 20대 국회 때와 똑같은 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됐죠. 21대 국회 개헌 이후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요.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안적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원외 인사인 김종철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서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듯 했는데요. 이제 거대 양당이 정의당이 내놓는 의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꼭 해낼 것입니다. 양당은 긴장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활의 봄 기운도 잠시 김종철 대표가 불과 취임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명예 퇴진한 겁니다.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입니다. 평소 성평등을 외쳤던 정의당으로서는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된 사건이었죠. 결국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동골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입법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7년 노회찬 전 의원이 최초 발의했던 법안이죠.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잇따른 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그 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자와 기업에서 마땅한 처벌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사망사고의 위험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데요.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이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벌인 끝에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입법이란 비판도 있었지만요. 정의당으로서는 당론 1호였던 만큼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었죠. MZ세대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패션 정치로 관심을 받았던 류호정 의원입니다.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볼게요. 모의 면접. 제가 헤디프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류 의원은 롤모델이 있다면 누굽니까? 특별히 롤모델은 없고요. 제가 롤모델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네, 류 의원 분홍색 계열의 원피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노란색 V넥 원피스 그리고 멜빵 바지 차림으로 화제가 됐었죠. 거기다 이제 멜빵 바지가 노동자 작업복에서 유래한 것으로 안다면서 편해서 입는다 이렇게 답했었는데요. 그 국회 본관 앞에서 타투어법 제정을 촉구를 하면서 등이파인 이런 보라색 드레스를 입기도 했습니다. 물론 등에는 타투가 그려져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영화 킬빌의 여배우 우마 서먼으로 변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용 비리 척결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킬빌의 집행검을 받아주시고 센터장으로서 채용 비리를 뿌리 뽑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어떤 법안을 논의할 건지는 교섭단체 간사들이 이제 협의해서 정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교섭단체가 아니고 또 더욱이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법안 소위에 있는데 법안 소위에 정의당 의원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해도 논의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국민들께 쇼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 외치는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MZ세대인 장혜영 의원은 최근 눈물의 연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죠.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 자리였는데요. 국회의 과세 포기 선언이자 집값 안정 포기 선언이라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 아십니까? 수습으로 가려다가 원룸으로 가고 벼쓰는 원룸에 있다가 반지하고 가고 아니면 옥탑으로 고시원으로 가고 직주 근접은 꿈도 꿀 수 없는 지역으로 자꾸만 밀려나가는 청년들의 서름을 정말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개별 의원들의 활약 속에서도 정의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정의당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3%에서 6% 내의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일찌감치 대선 준비단을 꾸리면서 대선 포스도 다른 정당에 비해 먼저 출발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는 역시 어대심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차피 대선 후보는 심상정 의원이라는 건데요. 이정미 전 대표 등도 거론되지만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새 얼굴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게 한 헌법 규정에 길이 막혔습니다. 피선거권도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비단 단계에서부터 정의당의 대선이 잘 알려지도록 아주 시끄러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성실히 공리해보겠습니다. 정의당, 일하는 사람들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죠. 노동 분야의 의제를 주로 선점해왔는데요.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6411 버스의 투명 인간을 위한 정당이 정작 존재하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될 일이겠죠. 투명 정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투명 인간을 위한 목소리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던 노회찬의 당부, 정의당의 현주소는?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사항이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 원으로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정부가 만들었던 안보다 1조 9천억 원이 좀 늘었다는 거고요. 앞서 제가 그 재난지원금 관련한 속보를 얘기를 했죠. 일단 그 정부안은 80%까지 주는 거였는데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쪽으로 일단 결정이 됐다. 대략 한 90%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88%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소득자 12% 정도가 빠질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한 희망 회복 자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확인한 지금까지 나온 속보 사항을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이후에 나오는 속보는 뉴스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소식을 좀 살펴보면요.
여야 어디든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환골탈태를 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환골탈태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은 예. 저는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비슷한 생각으로 환골탈태를 한다면 완전한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양쪽에다가도 기회될 때마다 만나는 제한된 분들이긴 하지만 예.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못 내려올 거다. 김 전 부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필요한 게 정치 대타협이라면서 지금의 견고한 양당 구조를 깨는 문제, 금기를 깨는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자 행보를 하되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이 있다면 합류할 수 있다는 말인 듯 싶습니다. 네. 자, 야당 쪽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합의된 게 없다 이런 입장도 좀 나타낸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나온 속보 저희가 아까 정리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상황은 뉴스룸에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 전 부총리가 얘기하는 환골탈태라는 건 뭐예요? 직접 몇 가지 사례를 들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들 당선돼서 배지 달면은 재선되고 삼선되시고 싶은 거거든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서 다선 금지를 공약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법안으로 여러 번 나왔는데 한 번 상정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중위소득의 2배 정도 이내에서 월급 받겠다. 예. 우리는 보좌관수 제한하겠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특권 내려놓겠다. 이런 기치를 내세운 정당이 있어서 법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실천하겠습니다 했다면 국민들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자기를 내는 엄청난 환골탈태를 먼저 하는 쪽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네, 정리하면 다선 금지 공약, 국회의원 월급 제한, 보좌관 수 제한 등을 기득권 내려놓기의 예시로 든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환골탈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의 주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정권과의 대립각이나 분노를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김 전 부총리를 향해서 야당이냐 문재인 정권이냐 분명히 택일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대열에 설 것인지 현 정권의 연장에 부역한 노릇을 할 것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매한 언사로 기회만 엿보다가는 끝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며 이런 초식으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김동연 세 글자는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던 노회찬의 당부 어느덧 3년 정의당의 현 주소눈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8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코로나 방역 수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했는데요. 다만 기존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하자 해당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교회 측은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며 거짓 방역에 따른 예배 금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신도 150명 이상이 당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 델타 변이를 사상 최강의 전염력을 가진 호흡기 질환 가운데 하나로 진단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측은 델타 변이는 기존에 퍼진 변이보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전염력이 높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전염력이 높은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감염 사례 중 83%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지난달 15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델타 변이를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경계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셀전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는데요.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 오늘 대선 1호 공약으로 지대 개혁을 발표한 추미애 전 장관의 인터뷰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혜연 가족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요. 네. 네. 요즘도 주말에 출근해요? 아, 내일. 네.